보통 우리가 세계 경제나 첨단 산업을 이야기할 때 말이죠. 세상은 마치 아주 정교하게 분리된 방들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에서 일어난 지정학적 갈등은 그냥 중동이라는 방 안에만 머물고 또 실리콘밸리의 AI 기술은 그들만의 투명하고 완벽한 유리방 안에서 발전한다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완전히 독립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야 우리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네,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 테이블 위에 놓인 이 자료들을 같이 뜯어보시면 그 정교한 방들의 벽이 사실은 얼마나 허술하게 뚫려 있는지 바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네, 오늘 저희 심층 탐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2026년 5월 21일자로 발행된 6개 핵심 원자재, 그러니까 원유, 금, 은, 팔라듐, 전기동, 니켈의 가격 전망 보고서, 그리고 지난 6년간의 가격 흐름을 담은 차트들을 분석하는 건데요. 자, 이걸 하나씩 뜯어보죠. 이 6장의 차트랑 향후 1년 예측치를 겹쳐서 보면 정말 기묘한 그림이 하나 완성됩니다. 구시대의 화석연료가 대체 어떻게 가장 최첨단의 혁신 산업을 멱살 잡고 통제하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가 보이거든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꼭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자료의 배경에 깔린 미국과 이란의 갈등, 그리고 중동 전쟁 상황에 대해서 저희 두 사람은 어떠한 정치적, 외교적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시장에 던져진 객관적인 팩트와 수치들이 우리 삶에 어떤 연쇄 반영을 일으키는지 그 메커니즘만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큰 충격의 진원지죠. 원유 차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중동 전쟁 발발 이후에 하루에 1,280만 배럴의 공급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잠깐만요. 하루 1,280만 배럴이면 솔직히 이 숫자가 일상생활에서는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공급량의 약 12.5%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지구상에서 굴러가야 할 자동차 10대 중에서 1대 분량의 기름이 그냥 증발해버렸다고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10대 중 1대요. 네. 그래서 5월 브렌트유가 111달러 선에서 마감한 걸 보면 어찌 보면 시장의 패닉치고는 오히려 얌전한 편일지도 모릅니다. 약간 그동안 모아둔 재고를 헐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OECD 상업용 원유 재고 데이터를 보면 이게 무려 2014년 수준인 26억 7천만 배럴까지 급감했어요. 와, 2014년이요? 네, 국제에너지기구 그러니까 IEA에서도 이제 쓸 수 있는 여유분이 몇 주치밖에 안 남았다고 경고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자료의 분석가들은 6월까지는 유가가 110달러에서 최고 130달러 선까지도 솟구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30달러면 진짜 엄청난 건데,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시장 분석가들은 하나같이 6월 말 협상 타결 쪽에 굉장히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볼 땐 양쪽 다 군사적으로 물러설 기미가 전혀 없는데 왜 하필 6월이라는 시점이 튀어나온 걸까요? 지금 양국 모두 인내심의 한계, 즉 경제적 임계점에 도달해 있거든요. 아, 경제적인 타격 때문이군요. 네. 이란을 먼저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서 본인들의 원유 수출도 당연히 막혔고 심지어 미국의 역봉쇄 때문에 기초 식료품 수입망까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내부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6월을 넘기기 힘들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물류가 완전히 마비되면서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통행 재개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압박 논의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티면 양쪽 다 경제가 붕괴하는 한계선, 그게 바로 6월이라는 분석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양쪽 차 모두 연료가 바닥나기 직전인데 마주보고 달리는 그야말로 치킨 게임 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해보죠. 분석가들 예측대로 협상이 타결돼서 6월에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치면 밸브가 열렸으니까 유가는 다시 전쟁 이전 수준으로 훅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기는 지나갔으니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시장의 실제 메커니즘은 그렇게 직관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가수요 현상입니다. 가수요요? 아, 그동안 창고를 헐었었으니까 다시 꽉꽉 채워 넣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물리적 피해를 복구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비워진 전략 비축료, 그러니까 SPR과 상업용 재고를 다시 채우려는 엄청난 매수 심리가 폭발하게 됩니다.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다. 약간 이런 식의 사재기가 벌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전쟁 기간 동안 전 세계가 빈 탱크로 버텼으니까요. 그래서 해협이 열리는 순간 모두가 시장에 달려들 겁니다. 보고서가 2027년 2분기까지도 유가가 $90 안팎의 끈적한 고공행진을 유지할 거라고 분석하는 이유가 바로 이 폭발적인 대기 수요 때문입니다. 위기가 끝났다고 당장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네요. 만약 유가가 그렇게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서 안 내려온다면 이건 진짜 원유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거시경제에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거시경제 지표로 그 전염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고서의 미국 경제 전망치를 보면 2026년 경제 성장률, 즉 GDP는 2.2%로 꽤 탄탄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오, 2.2%면 침체는 아니네요? 네, 경기 침체보다는 물가 상승이 훨씬 더 끔찍한 문제입니다. 2026년 소비자 물가 지수의 CPI 전망치가 무려 3.7%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3.7%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치잖아요. 맞습니다. 유가가 끈적하게 유지되면 물류비가 오르고 이건 결국 끈적해진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되죠. 그래서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인지 시장의 기대치가 싹 바뀌었더라고요. 파생상품 시장,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데이터를 보니까 12월 금리 동결 확률이 46.4%에 달합니다. 심지어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인상해야 한다는 베팅도 엄청나게 들었죠. 네, 금리 인상 확률이 38.9%고 한 번에 50bp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11.7%나 되더라고요. 대출이자 떨어지길 기다리던 분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현실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차트를 보면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금입니다. 금 차트의 급등세는 정말 교과서를 파괴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금리가 높게 유지되거나 오르면 이자를 안 주는 금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배우잖아요.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가 꺾였는데 금값은 왜 저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겁니까? 전통적인 금리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 바로 중앙은행들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금값 상승세의 주역은 개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거든요. 특히 중국을 보면 무려 18개월 연속으로 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와, 18개월 연속이요? 네, 이번 중동 사태와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신흥국들은 달러라는 기축통화 시스템 자체에 엄청난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제재나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달러 시스템이 약화되는 거대한 흐름을 읽은 거죠. 잠깐, 여기서 인도 이야기 좀 해보죠. 인도는 세계에서 금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 인도 정부가 금이랑 은 수입 관세를 15%나 올렸잖아요. 네, 엄청난 폭등이죠. 인도가 워낙 금 소비에 큰 손인데 이 정도로 관세를 때려버리면 당연히 금값 상승세에 쇳물을 끼얹는 거 아닌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조금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인도의 그런 직물적인 세금 정책은 금값 상승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고유가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와 자국동화, 즉 루피화를 방어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입니다. 아, 기름 수입하느라 달러가 숭숭 빠져나가니까 당장 안 사도 생존에 지장 없는 금 수입을 틀어막아서 달러 유출을 막아보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국제금값은 인도의 이런 일시적인 정책이나 심리 위축보다는 미국의 실질금리 향방이나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됩니다. 장기적인 탈달러 매력도는 여전히 굳건하다는 거죠. 참고로 튀르키예와 러시아도 외환 방어나 재정 보완 때문에 일시적으로 금을 팔긴 했지만 큰 흐름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유가에서 물가로, 물가에서 금으로 이어지는 체인인데 진짜 놀라운 나비 효과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다음 차트, 전기동, 그러니까 구리 차트가 톤당 14,000달러를 가뿐하게 돌파했어요. 네, 역사적인 폭등입니다. 근데 구리가 급등한 원인 중 하나로 이 보고서가 중동 전쟁을 지목하더라고요. 저는 중동에서 구리가 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그 숨겨진 연결고리의 핵심은 바로 황산입니다. 황산이요? 그 화학 실험할 때 쓰는 산성 용액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원유를 정제할 때 필연적으로 걸러져 나오는 부산물이 바로 황이거든요. 그런데 중동정제소 가동이 멈추고 해협이 막히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던 이 황의 공급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기름이 안 도니까 황도 안 나온다. 이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중동의 황이 아프리카 콩고의 굴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세계적인 구리 생산국인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을 보면요. 이곳 구리 생산의 70%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습식 재련 방식입니다. 구리광석에 황산을 들이부어서 화학적으로 구리를 뽑아내는 방식인데 이 황의 원료가 되는 황을 절대적으로 중동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콩고의 그 수많은 구리 광산들이 정작 구리를 녹여내 황산이 없어서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는 거네요? 네, 정말 충격적인 팩트죠. 정리하자면 베이킹 파우더가 없어서 빵을 못 굽는 거랑 똑같네요. 중동의 황이 없으면 아프리카에서 구리를 못 빼내고 구리가 없으면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 구축이 그냥 스톱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나비 효과입니다. 게다가 구리 공급 부족이 단순히 황산 문제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나요? 네, 세계 1위 구리 생산 기업인 칠레 코델코의 생산량이 무려 10.4%나 감소했고요. 프리포트 맥모란의 그레스버그 황산 정상화 일정도 2028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투자 부족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죠. 와, 공급은 꽉 막혔는데 수요는 미친 듯이 폭발하고 있잖아요. 중국만 해도 남방전력망 투자까지 합치면 전력망 인프라에 약 5조 위안, 기본 4조 위안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다던데. 맞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 AI 인프라 확장 수요가 더해지고 또 미국이 중국에 50% 관세를 부과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사재기 현상까지 터졌습니다. 공급은 메마르는데 수요가 폭발하니 14,000달러 돌파는 자연스러운 결과죠. 진짜 최첨단 AI 혁명이 낡은 정유 공장의 부산물 때문에 발목을 잡힌 거네요. 그럼 전기차나 배터리, 태양광 쪽에 들어가는 다른 금속들은 어떤가요? 희비가 엇갈린다고 들었는데요. 은과 니켈 차트를 보시면 구리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은부터 볼까요? 은은 태양광 패널과 AI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데 2026년에만 6,700만 온스의 공급 부족이 예상됩니다. 무려 5년 연속 공급 부족이죠. 5년 연속이요? 근데 고유가 상황이 은이랑 또 어떻게 연결되나요? 고유가로 발전 비용이 치솟으니까 각국 정부가 태양광 발전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한 겁니다. 태양광 1기가와트 발전소를 지을 때마다 연간 1억 2,800만 달러어치의 LNG 수입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AI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79.2%나 폭등하면서 은 수요를 미친 듯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니켈은요, 여기도 아까 콩고 구리처럼 황산 문제가 있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가 니켈 채굴 쿼터를 3억 6천만 톤에서 2억 6천만 톤으로 대폭 줄인 것도 큰 타격이고요. 결정적으로 여기도 고압산 침출, 그러니까 HPAL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 배터리용 고급 니켈을 뽑아낼 때 황산을 들이부어서 쪄내는 그 공법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중동발 황공급 차질 때문에 이 공장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서 니켈 시장 역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공급 부족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은과 니켈도 상황이 신박하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 6개의 차트 중에서 유일하게 우울하고 암울한 흐름을 보이는 녀석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팔라듐이에요. 제가 알기로 세계 최대 팔라듐 기업인 러시아 노릴스크사의 1분기 생산량이 17.9%나 감소했는데 왜 가격은 오르지 못하고 바닥을 기는 걸까요? 팔라듐의 이 우울한 이면을 이해하시려면 수요의 85%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85%면 거의 한 곳에 몰려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배기가스 정화 촉매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거시경제 팍트에서 짚었던 고금리와 고유가 상황을 떠올려 보시죠. 이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량이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아, 자동차 할부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새 차를 안 사는군요. 그래도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해보자면 인도의 승용차 판매가 전년 대비 15.9%나 늘었고 또 유럽의 새로운 연비 기준인 유로7이 2026년 11월에 도입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한 대당 들어가는 팔라듐 양도 늘 텐데 다시 부활할 구석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인도 시장의 놀라운 성장이나 데이터 센터 비상발전기 쪽의 일부 수요 증가가 가격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거시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고금리가 내연기관차 구매 심리를 구조적으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군요. 네, 구조적인 하락세이기 때문에 국지적인 수요 증가만으로는 팔라듐 가격 상승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게 분석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참, 자동차를 안 사니까 촉매제인 팔라듐만 죽쓰는 거네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꽤 길게 여러 지표를 살펴봤는데 거대한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지 않습니까? 중동의 분쟁 하나가 원유를 묶고 그게 인플레이션을 부추겨서 연준의 금리를 동결시킵니다. 그리고 원유 정제가 멈추니까 부산물인 황해 공급망이 끊어지죠. 맞아요. 그 황이 없어서 아프리카 콩고의 구리 생산이 멈추고 인도네시아의 전기차용 니켈 생산이 마비됩니다. 결국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태양광 발전의 비용까지 도미노처럼 치솟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단순히 월스트리트 투자자들만의 모니터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당장 내년에 직면할 대출 금리, 새로 살 자동차의 가격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꿀 미래 기술의 발전 속도까지 좌우하는 우리 모두의 냉혹한 현실인 거죠. 맞습니다.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네요. 오늘 이 방대한 출처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그동안 친환경 에너지와 AI 혁명이 화석연료 시대를 끝낼 독립적이고 깨끗한 미래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셨듯 그 첨단 혁명조차 구리와 니켈을 캐내기 위한 구시대의 정유공장 부산물, 즉 황해에 의존하고 있고 특정 해협의 통행 안전에 철저히 목을 매고 있죠. 아, 뼈아픈 현실이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믿는 이 글로벌 첨단 공급망 속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얼마나 더 숨어 있을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킬레스건이라 첨단 기술의 뼈대가 결국 가장 구시대적인 파이프라인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참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풀어놓은 이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꼭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